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책은요, 핑거 스미스라는 책이에요. 작가는 세라 스미스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1966년에 웨일스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영문학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세라 워터스예요. 세라 워터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세라 스미스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스미스에 너무 지금 심취해 있어서 그 얘기를 할 것 때문에 세라 워터스예요. 죄송합니다. 세라 워터스예요. 어쨌든 이분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런던 공공도서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따는데, 뭘로 석사학위를 땄느냐 하면 레즈비언과 게이 역사소설에 관한 연구로 런던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의 표출과 역사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를 했어요. 데뷔작은 벨벳 애무하기입니다. 한국어로 풀어 써서 좀 덜 야해요. 근데 원제는 티핑 더 벨벳이라고 은어예요. 찾아보세요. 의미는 알아서들 찾으시고요. 졸업 후에 관련 소설들을 썼어요. 레즈비언, 게이, 역사소설 이런 소설들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4권인가 정도 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4권, 5권? 발표하는 작품마다 다 동성애자를 주제로 소설을 썼고, 그런데도 거부감 없이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사소설을 전문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핑거 스미스 역시 빅토리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대 고증이랄까?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보고 쓴 것 같아요. 표현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준비를 하다가 옛날 역사 소설을 쓰니까 그런 그 시대의 외설 문학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존재하지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벨벳 애무하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처음 딱 썼는데 상을 받았어. 베티 트레스크라는 상을 받고 각종 문학상 후보에 올랐고, 이 벨벳 애무하기라는 소설이 드라마로까지 나와서 찬사를 받았고, 동성애에 보수적이었던, 동성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독자층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설은 끌림이고요. 이때 이 책의 시대 역시 빅토리아 시대예요. 여자와 강신술, 감옥 이런 걸 주제로 책을 썼고,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끌림이라는 책으로 썬데이 타임스의 올해의 젊은 작가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이 소설이에요. 핑거 스미스. 2002년에 쓴 핑거 스미스입니다. 1860년 런던을 배경으로 썼고요. 범죄자들의 음모, 사랑과 배신 등을 주제로 다뤘어요. 이 세라 워터스의 소설 중에 가장 흥행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 역시 부커상 최종 후보, 오렌지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추리소설 부문에서 주는 대거상이라는 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핑거 스미스는 도둑을 뜻하는 빅토리아 시대 은어예요. 그리고 주인공 수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크든 작든 조금씩은 핑거 스미스이긴 해요. 뭘 훔쳤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훔쳤는데 그게 굳이 돈은 아니에요. 뭐가 됐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뭐든 하나씩은 훔쳤어요. 그건 책을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반전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찰스 디킨스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올리버 트위스트의 연극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돼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위대한 유산이라든지 다른 작가들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이 소설의 곳곳에 보여요. 이 박찬욱 감독 있죠? 아가씨를 만든 우리나라 감독 박찬욱 감독 역시 이 첫 번째 올리버 트위스트 연극을 하는 이 첫 번째 대목에서부터 이걸 읽고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뒷부분까지 안 가고 정말 딱 첫 번째 장만 읽자마자 시대와 장소에 대한 엄청나게 생생한 묘사, 막 그 장소들이 보이는 것 같고 이 인물들이 그려지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일 것 같이 아주 세세한 이 묘사 때문에 많이 끌렸다고 해요. 이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첫 번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 시절 내 이름은 수전 트린더였다. 사람들은 날 수라고 불렀다. 나는 태어난 해는 알지만 태어난 날짜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기에 크리스마스를 생일로 삼았다. 나는 내가 고아라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어머니는 죽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어머니는 내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나는 썩스비 부인의 아이였다. 기억하기로 내가 세상과 세상에서의 내 위치에 대해 생각한 첫 순간은 이러하였다. 플로라라는 여자가 있었다. 플로라는 극장에서 국어를 시키기 위해 썩스비 부인에게 1페니를 주고 나를 빌려갔다. 사람들은 국어를 위해 나를 빌려가곤 했다. 머리털 색이 밝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플로라 역시 아주 밝은 금발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자기 동생 역을 시키려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밤 플로라가 나를 데려간 곳은 세인트 조지 원형 광장에 있는 서리극장이었다. 올리버 트위스트를 공연하는 중이었다. 입니다. 요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반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반전을 들었어. 이 책의 특징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도대체 어느 부분이야? 이게 어느 부분이 복선이고 어느 부분이 스포인데요?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스포를 당해 있어. 이 책의 특징이에요. 재밌죠? 대체 어디가라고 생각하지? 너무 술술술 잘 읽히는 책인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스포를 당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 읽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거였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의 특징이에요. 이게 두 번 읽으시면 좋겠지만 이만한 책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떡밥을 다 심어놓고 마지막에 떡밥을 다 회수하는 책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게 800페이지가 넘거든요. 800페이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술술술술술 잘 읽힙니다.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문장 자체도 짧고 말도 그려지는 듯이 묘사가 생생하기 때문에 쉽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책 두께는 두껍기 때문에 저도 한 2, 3일 동안 이 책만 붙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꽤 오랫동안 읽으셔야 할 텐데 아무튼 읽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워, 책이 너무 안 넘어가 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책은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쪽수가 안 줄어들 뿐이야. 이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전공이었기 때문일 거고 역사 소설을 좋아했을 거고 또 이제 그 춘화라고 하죠. 포르노그래피가 많이 퍼질 때쯤이 또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요 책의 시작은요. 수의 이야기로 아까 시작이 되죠. 수는 엄마가 도둑이에요. 엄마가 도둑인데 막 훔치다가
처음으로 실수로 어떤 남자를 죽여버렸어. 그렇게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엄마는 그렇게 죽었어. 근데 자기는 엄마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그냥 나를 엄마처럼 길러준 썩스비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게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진짜 엄마로 생각했던 사람은 썩스비 부인이에요. 그렇게 썩스비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 수를 길러주게 됩니다. 진짜 이름은 수전 트린더예요. 수전 트린더인데 수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이 줄인 수의 또 애칭이 수키예요. 아가씨의 주인공 김태리 씨의 이름이 수키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수키. 이 썩스비 부인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미혼모라든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어찌됐든 아이를 대신 길러주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먹여서 이제 뭐 다른 데에다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썩스비 부인은 수한테만은 달랐어. 수는 진짜 자기 아이처럼 엄청나게 예뻐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이, 똑같이 자란 애들이 야, 너 수 못생겼어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너희 자식 어디 지금 수를 때려? 너 죽고 싶어? 너 팔려가고 싶니?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수를 엄청나게 예뻐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 썩스비 부인을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랄 정도예요. 왜 수만 그랬을까? 그러게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에 조금 그 부분이 나와요. 이 썩스비 부인은 어렸을 때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사산했대요. 그래서 이 수를 보면서 자기의 아이 모습을 투영해서 본 것 같다라고 일부에 나옵니다. 이 썩스비 부인과 수 이렇게 둘이서 자라는데 이 둘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집은요, 버려진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아빠처럼 생각했던 사람은 장물아비예요. 도둑들이 막 물건을 훔쳐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다시 되파는 사람이에요. 그 작물들을 갖다 대신 팔아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도둑, 장물아비. 이 주인공 역시 도둑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기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젠틀먼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젠틀맨이겠지만 책에는 정확하게 젠틀먼이라고 나옵니다. 젠틀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기에 찾아오는 사기꾼이에요. 이름은 리처드 리버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가명이겠죠. 그런데 이 젠틀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지금 작업하는 여자가 있는데 수,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대저택에 아가씨가 한 명이 산대. 삼촌이랑 같이 아가씨가 사는데 미성년자라서 아직은 삼촌의 보호 아래 있지만 이 여자한테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고 18살이 되면 이 유산을 고스란히 이 아가씨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은 아가씨를 유혹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유산을 다 빼앗은 다음에 이 아가씨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아가씨를 속여야 되는데 젠틀먼은 그 집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가씨를 꼬시기 위해서 신복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공인 수전 트린더입니다. 수, 네가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를 그 집에 하녀로 넣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정말 그분 젠틀맨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정말 런던에 있는 아가씨들은 전부 다 젠틀맨을 다 좋아한다니까요. 아가씨 배려해주는 것 좀 봐요. 얼마나 멋지신지 라고 하면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다른 재산은 다 이 젠틀맨이 먹고 나머지 조금 떨어지는 한 3,000파운드를 이 수가 먹겠다는 계획이에요. 조금 나눠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수랑 같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렇게 이 수는 아가씨의 집에 들어가요. 아가씨 이름은 모드예요. 모드 릴리. 이름은 모드고요. 성은 릴리예요. 삼촌이랑 같이 사는 이 아가씨는 정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하얀 아가씨야. 뭐 어디 조금 부딪히면 막 멍들 것 같고 상처 날 것 같고 피 철철철 흘릴 것 같은 막 너무 하얗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 이 아가씨는 어렸을 때는 엄마랑 같이 정신병원에서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었고 이 아이 역시 모두 역시 정신병원에서 자랐어. 어렸을 때. 그런데 삼촌이 자기를 나이 먹으니까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데려와서 키우는데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릴리 씨가 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책 막 서재를 막 다 꾸며놓고 맨손으로는 책 못 만져. 너 장갑 껴. 책 상하게 하지 마라. 책에 손때타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장갑을 끼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장갑 끼고 옷 입혀주면 입고 벗겨주면 벗고 목욕시켜주면 하고 그냥 그런 아가씨로 자랐어. 너무 벗겨먹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는 옆에서 이 젠틀맨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옆에서 작업을 쳐. 그러다가 이 아가씨랑 수가 사랑하게 된 거야. 사랑하게 되는 그 장면들과 그 섬세한 캐릭터 묘사, 심리 묘사가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이렇게 막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는데 고민을 하게 되죠. 계속 젠틀맨은 옆에 와가지고 일이 잘 되고 있냐, 우리 아가씨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막 곁눈질하면서 잘해 막 이렇게 하고 아가씨는 또 옆에서 막 손 이렇게 막 잡으면서 우리는 자매 같지 그치?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들이대니까 이거 돈을 선택해야 될지 사랑을 선택해야 될지 이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뇌하는 거예요. 이 수라는 주인공이. 모두를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냥 돈 받고 튈까 라는 이 고뇌가 1부에 다 나와요. 그래서 1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뒷골목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이 주인공과 아가씨의 미묘한 심리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게 1부가 끝이 나요. 1부에서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구나 가 1부에서 적당히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수라는 아이가 있고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해서 이 집에 들어왔고 이 집엔 어떤 아가씨가 있고 이 아가씨랑 사랑에 어떻게 빠졌고 이 아가씨랑 뭐 어떻게 됐고 결국 갈등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가 1부에 다 나와. 그러면 2부는 무슨 얘기예요? 2부는요 나 이제 스포할 거예요. 나 이제 스포한다. 이건 첫 번째 스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1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는 할 수 있었다. 모두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쌍한 마님, 이런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져요. 당신은 모두를 쑥맥이라고 생각했다. 쑥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계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가 1부의 마지막이고요. 2부의 시작은 이래요. 처음에 나는 내가 매우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이다. 입니다. 2부의 시작이 이래. 뭘 잘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때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부는
모드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드의 어렸을 적부터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1부가 수의 어렸을 적부터 끝까지라면 2부는 모드의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같은 사건을 다른 시점으로 봐요. 이야기가 중복은 되지만 다른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하! 이래서 라는 생각이 들어. 영화에서는 내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 그 시점이 2부가 딱 시작하고 나서 김민희 씨 목소리로 그러거든요. 그때쯤 나는 미쳐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미치게 만들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드는 수가 보는 그냥 그런 아가씨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 반전은 이해 못하신 분들 위해 친절하게 스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마지막이 젠틀맨과 모드가 사실은 손을 잡고 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둘이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수와 젠틀맨이 손을 잡았던 게 아니라 젠틀맨과 모드가 손을 잡았고 이 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자 했던 거예요. 왜 수를 집어넣었냐? 이 모드는 삼촌한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원에서 삼촌이 데려왔고 천에 고하고 삼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삼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삼촌은 금서를 모으고 이 금서를 자기한테 낭독시키게 하고 다른 삶은 아예 없고 모든 걸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젠틀맨은 이 아가씨를 진짜로 꼬시려고 들어갔는데 이 아가씨는 자기 성 취향이 명확한 분이었어.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대리자로 만들고 이 여자를 대신 모드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자기는 수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다른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수는 처음에 그냥 희생양이었을 뿐이야. 근데 둘이 눈이 맞았던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처음 그냥 계획 같았으면 정신병에 놓고 그냥 떠나버렸을 텐데 지금은 둘이 사랑을 하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2부에서는 모두 성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 닿기만 해도 멍들 것 같고 뭐 다칠 것 같고 정말 너무 막 부서질 것 같은, 내가 안 입혀주면 옷도 못 입을 것 같은 그런 아가씨에서 당당한 반전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다른 여자를 정신병원에 쳐놓고 나 혼자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모드. 그렇게 이 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다음에 모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기가 살던 그 대저택에서 벗어나서 런던으로 넘어와요. 수랑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가 되죠. 수는 처음에 완전 빈민가, 런던의 빈민가에서 살던 아이에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모드는 어때요? 애초에 정신병원에서부터 살던 아이예요. 정신병원에서부터 저택에서 빈민가로 넘어갑니다. 둘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 두 상황이 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평화롭고 아무도 날 다치게 하진 않지만 침묵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저택에서 자유로운 빈민가로 나오는데, 처음에 이 빈민가로 나왔을 때 아가씨가 겪는 충격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읽어줄게요. 나는 절대 저 거리들을 구별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든다. 문과 창문이, 지붕과 굴뚝이, 말과 마차와 남자와 여자가 엄청나게 뒤섞여 있었다. 광고판과 요란한 간판들이 엄청나게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었다. 스페인식 블라인드, 납관, 지방, 면, 부산물, 온통 글자들이다. 글자들이 6피트 높이로 적혀 있다. 글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친다. 런던 전체가 글자 투성이다. 나는 글자를 보다가 눈을 가려버린다. 모드는
이런 책 글자만 보는 사람이에요. 글 자체만을 보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간판에 글자가 적혀 있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글자들이 비명을 지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실생활에서 쓰이는 글자를 이 모드는 처음 본 거예요. 책에서 빠져나온 글자를. 재미있죠? 반전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이왕 한 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예요. 여기 이 책을 보면요, 남자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마찬가지야. 이 삼촌은요, 금서를 모으는데 그 금서들은 전부 다 야한 책이에요. 그는 나의 옷을 벗겼고 나를 눕혔고 막 이런 책들만 모아요. 야설 왕이에요. 그런 책만 모아요. 그리고 그런 책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조카한테, 이 모드한테 낭독시키게 해요. 읽게 만든다고. 여자가. 그런 걸. 근데 그 책들이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아가씨와 나는 구슬치기를 한다. 막 이런 여자와 여자의 뭐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말 못하겠어. 네, 순수하죠. 구슬치기, 구슬을, 네. 아무튼 구슬을 두 분 이제 잘 써요. 여자 둘이서 구슬치기를 되게 잘해. 둘 다 구슬치기의 고수야.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제 손이 딱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뭘 막 하고, 막 남자들도 어디 막 이렇게 막 쩔컹쩔컹 막 묶여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내용이 다 정상적인 게 없어요. 묶어놓고 때리고 막 구슬치기를 하고 막 뒤통수를 치고 막 이런다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삼촌은 자기 조카한테 읽게 만들고, 다른 점잖은 연미복을 빼입은 남자들은 그걸 그냥 듣는 거야. 그리고 이 아가씨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금서의 목록들을 적고 베끼고 그 금서 목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미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가씨의 장면이에요. 이렇게 남자들을 모아놓고 낭독회를 해요. 봐봐요. 다 정장, 연미복,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이렇게 옷을 입고 야설을 듣는다고. 아주 점잖은 남자들이. 그래서 모드는 입으로는 이걸 낭독해요. 이 야설을 낭독하고 손으로는 야설의 목록을 적고 베껴요. 억압당하죠. 그래서 이 모드의 손에는 항상 장갑이 끼어져 있습니다. 항상 장갑을 껴요. 장갑을 벗으면 안 돼요. 이 장갑 안에는 이 아이의 상처가 있어. 아가씨의 상처가. 왜 그러냐 하면 어렸을 때 장갑을 끼기 싫다고 삼촌한테 얘기를 했다가 삼촌이 구슬로 손등을 때려요. 아무튼 이 아가씨 손등에는 상처가 있다고. 삼촌한테 맞은 상처. 그리고 그 삼촌이 장갑을 끼웠기 때문에 그 장갑의 의미가 뭐냐면 남자한테서의 억압, 가부장적인 느낌, 그리고 좋지 않은 걸 했던 손인 거죠. 그래서 입과 손이 이 아가씨한테는 둘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입에 수가 맨손으로 장갑을 벗은 채로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게 야한 거예요. 맨손으로 이 이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아가씨 좋아하는 장면도 그 장면이에요.
이를 갈아주면서 둘의 눈이 마주치면서 아가씨가 이 수키에 이 팔꿈치를 쓰다듬으면서 둘이 눈이 막 마주치고 쑥스러워하고 딴 곳을 보고 그러다가 이를 딱 다 가니까 둘 다 확 하고 돌아서죠. 부끄러워서. 둘이 이제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된 때. 그때를 되게 전 영화에서도 인상 깊게 봤어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모두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들의 그 비틀린 욕망.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다 악인밖에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장무라비, 도둑, 사기꾼, 조카한테 야설을 읽게 만드는 남자, 그리고 막 그 야설을 아무렇지 않게 듣는 그 신사들,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악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드가 동성애인 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여러분들은 되게 아무렇지 않을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그냥 아침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아무렇지 않게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 모드가 런던으로 와서 썩스리 부인을 만나요. 썩스리 부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자기가 왜 정신병원에서 자기 엄마랑 같이 자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썩스리 부인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처음에 그냥 대충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썩스리 부인은 진짜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래 사실은 모드는 썩스리 부인의 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수가 이 대저택의 딸이에요. 엄마 이름이 메리앤이거든요. 사산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바뀌었냐면 썩스비 부인 집에 이 메리앤이라는 여자가 도망쳐 왔어요. 왜 도망쳐 왔냐면 이 여자가 유부남을 만났어.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을 해서 도망치게 된 거예요. 자기 집에선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아야겠고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그 도착한 집이 썩스비 부인 집인 거예요. 이 집에서 도착해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제대로 품에 안아보기도 전에 자기 아빠랑 자기 오빠가 자기를 찾아서 이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드한테는 외할아버지와 삼촌이겠죠. 그렇게 이 메리앤이라는 여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메리앤이 내 아이까지 그런 집에 넣을 순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남는 아이 없나요? 라고 물어요. 아니 썩스비 부인이 애초에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아이를 대신 맡아주는, 그리고 팔아넘기는. 남는 아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슷한 머리 색깔을 가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줍니다. 그게 바로 모드이자 썩스비 부인의 딸이에요. 그렇게 수랑 모드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까 처음에 스포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부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처음 부분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다르게 들립니다. 그 시절 내 이름은 수잔 트린더였다. 맨 앞줄부터 스포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절 내 이름은 수였어요. 그 시절에. 지금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둘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아빠랑 이 오빠가 찾아왔을 때 유부남이랑 만났다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이 딸과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모두도 수도 자기의 출생을 모른 채로 자란 거예요. 썩스비 부인이 수를 예뻐한 이유는 뭐겠어요? 메리앤의 유언대로 18살이 되면 이 모든 재산을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수를 자기 아이처럼 기른 거예요. 수가 우리를 구해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쨌든 이 책의 1부, 2부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1부, 2부 같은 사건 다른 시점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아가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또 반전이 있어. 또 반전이 있어. 마지막 반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다 머리 끄댕이를 잡은 거예요. 이 반전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내가 넣어둘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아침 드라마 틀면 맨날 뭐 출생의 비밀 나와가지고 야 사실 니네 엄마는 뭐 회장님 딸이었다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에이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들 충격받을 거 없어요. 자, 결국에는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게 재미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장갑을 이 수를 속인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모드랑 젠틀맨이 둘이서 꽁짝꽁짝 하면서 이 수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키스를 하려고 해요. 이 수가 옆에서 본다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둘이 이제 눈치를 채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모드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살짝 벗기고 손에다가 키스를 해요. 그런데 모드가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리고 파르르 떱니다. 수는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 둘이 사랑에 빠졌구나. 너무 수줍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남자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어서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거야. 같은 건데 다른 시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아까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 책과 금서들과 장갑이에요. 장갑은 계속해서 중요한 걸로 나와요. 아, 나 스포라서 얘기를 못하겠구나. 3부 얘기 잠깐 해줄게요. 3부에서는 수가 정신병원에 갇혔잖아요. 수가 아득바득 정신병원에서 탈출합니다. 그렇게 모드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막 갈아서 가요.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랐기 때문에 모드였으면 실패했을 수도 있는 이 탈출을 수는 성공합니다. 그렇게 석스비 부인의 집에 가요. 석스비 부인과 모드와 다른 이제 가족들을 다 만납니다. 칼을 들고 위협해요. 석스비 부인 제가 날 속였어요. 이러면서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해요. 모드는 모드대로 뭐 수는 수대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젠틀맨이 돌아와요. 그래서 젠틀맨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 모드와 수는 사랑을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수는 저 대저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모드는 친엄마를 찾았는데 과연 그 엄마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